네, 영화계 86화 인셉션 제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부터 이야기를 전반적인 하고 줄거리랑 그 이후에 영화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인공 코브는 남들의 꿈에 침투해서 정보를 훔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어느 날 사이토라는 인물의 꿈에 침투를 해서 그의 생각을 훔치는 도중에 사이토에게 붙잡히게 되죠. 사이토가 라이벌 회사의 후계자 피셔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심는다는 작전인 인셉션을 제안하게 되죠. 네. 코브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임스와 아리아드네 그리고 요세프라는 인물과 함께 사이토도 직접 이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피셔도 잠재의식 속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미리 심어놓은 상태라서 네. 팀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유롭게 먼저 얘기를 하시죠. 현실과 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다 이해가 가지 않았나 싶어서 멜의 생각과 코브의 생각이 잘 버무려졌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신 분들이라면은 편안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은 코브죠. 네. 그리고 코브에게 임무를 의뢰한 게 사이토고 그쵸. 의뢰 내용은 피셔의 꿈으로 침투해서 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심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브의 팀으로 선발된 게 아리아드네, 아서, 임스, 요세프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방해물로 작용하는 게 코브의 전처인 멜인데 알고 보니 이 멜은 코브의 잠재된 무의식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인 거죠. 저는 일단 이 영화를 극장에서 정말 봤어야 됐는데 군대에서 봤어요. 나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나. 군생활 버프가 끼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야. 군생활 버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킥을 해야 되는데 빨리 킥을 아무래도 안 돼. 2년이란 시간 제한이 있어. 자살하면은 림보에 빠져 나갈 수 없어. 하여튼 그때 이 영화를 보고 와 진짜 놀라는 천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추억 속에 고이고이 간직해놨거든. 그리고 나는 이 영화를 사실 근시일에 보고 싶지 않았어. 반지의 제왕을 난 다시 안 보고 있거든. 그렇군. 왜냐면 한 20년 30년 후에 늙었을 때 다시 보려고 추억 한 장 한 장 꺼내듯이. 인셉션도 그런 느낌이야 나한테.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파고 들어가면은 허점도 있고 설정상 문제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의 군생활 속의 추억거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였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보게 된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게 할 말이 없어. 인물에 대해서 뭐 어떻다, 뭐 설정이 어떻다, 이 장면은 좀 유치하지 않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없어. 왜냐면은 난 너무 재밌었거든. 이 영화가 다짜고짜 꿈속에서 시작을 해버리잖아. 근데 그게 2단계 꿈인 거지. 맨 처음 시작한 게 꿈속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난 되게 놀라운데 알고 보니까 그 꿈이 2단계 꿈인 거고 1단계 꿈이 또 있는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기차에서 벌어졌던 일인 거고 이건 도입부가 말이 안 된다.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인데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와 이렇게 영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일단 그거에 껌뻑 죽었지 사실 나는 초반에.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야기도 꽤 흥미로웠어.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구멍이 있기는 해. 사이토가 디카프리오 얼마나 믿고 다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아하기도 하고 디카프리오가 그 와중에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런 부분도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들기도 하고 사실 엘렌 페이지를 소개받고 꿈속에서 설계를 하고 꿈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것 그때 시각 효과는 엄청나긴 하지만 디카프리오의 문제가 있었잖아. 아내에 대한 해결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도 뻔한 복선이긴 한데 놀란 감독이 나름 세워놓은 꿈의 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을 주입시키는 방법 그 와중에 맥거핀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떡밥을 많이 회수해 가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그때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적인 영화고 완벽해 보였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약간의 허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맥거핀에서만 머물지 않고 많은 것들이 복선을 이루면서 회수해 갔다. 충분히 봐줄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나는 아직까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영화가 그 전작인 다크나이트처럼 열린 생각이나 질문, 결말을 맺진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영화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그거지. 팽이가 멈췄을까? 팽이가 계속 돌까? 딱 그거지. 50-50. 그래.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쉽긴 해. 왜냐면은 다크나이트에서 던져줬던 메시지는 배트맨이 죽었을까? 그리고 배트맨이 살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다크나이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배트맨이 어떻게 이 고담 시티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다크나이트의 역할을 현실 세계에선 누가 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미국사의 정치 지형이 그대로 드러났지. 그랬던 감독인데 인셉션의 소재나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기발하고 환상적이고 시각 효과도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그렇지. 막상 결말이 그래서 팽이가 멈췄어 돌아 요걸 가지고만 머리에 남기기에는 기대치보다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 그리고 엔딩에서 사람들이 헷갈릴 뿐이지 사실 작품 전체를 쭉 봤을 때 그 마지막에 현실로 끝났다는 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가 바라는 결말이 또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지금 원하는 거는 자기가 아내랑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 누구나 그렇듯 우리가 그렇듯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소망이 있잖아. 그것을 말 그대로 사람의 꿈속에 주입해서 꿈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결말을 맺음 주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갈망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꿈속에서 억지로 이뤄내고 막상 현실에 와서는 적응 못하는 뭐 그런 식으로 결말을 열리게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면은 더 완벽한 결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야기에 함몰됐다 매몰됐다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테크닉적인 면이나 음악적인 면이나 연기나 시각 효과 면에서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했어. 스태프적인 거는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뭐 각본, 감독 뭐 그런 거는 안 받았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보면은 초시가 이야기한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부터 나는 충격을 받았지. 갑자기 접혀. 극장에서 보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치.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결론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어떤 사람은 현실이었다. 아니다. 열릴 결말은 준 건데 이걸 6가지 결말로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현실적인 거 2개, 이상적인 거 4개. 그러니까 처음에 약물 투여하는 뭐 요세프한테 가가지고 지하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장면들 있잖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게 꿈이다 완전히. 그렇지. 요세프가 쟤한테 심어준 거다. 인셉션 시킨 거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또 2가지가 또 나와요. 비행기에서 그렇게 재웠었던 거는 얘를 위한 뭐 처사였다. 이상적인 그런 걸로 꿈을 인도하기 위한. 또 뭐 여러 가지들 하여튼간에 썰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열린 결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 열린 결말이라고 하면은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난 현실로 돌아온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다음 작품은 어떻게 나오나 그런 생각은 했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인셉션을 기점으로 하향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쉬운 감이 드는 데 좀 있지. 난 이건 결말 가지고 얘기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마지막 장면이 환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코브라는 캐릭터를 아예 이해를 못한 거야. 이 코브라는 캐릭터의 동기가 뭐야? 자신의 인셉션으로 인해서 아내가 죽고 그치. 과거의 악령, 아내라는 트라우마, 자신의 과오라는 죄책감 이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못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컸던 사람이잖아. 근데 마지막에 사이토를 림보에서 구해올 정도로 굳은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 마지막에 자신의 상상딸, 환상 속에 그냥 갇혀 사는 걸로 끝난다? 이거는 영화 개판으로 만드는 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실제로 논란이 이건 오피셜 아예 냈어요. 맞아요. 논란이 자기는 이게 논란이 될 줄도 몰랐다. 코브가 팽이 돌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게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그걸 주목하는데 나는 그걸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다. 코브가 팽이를 돌리고서 더 이상 그게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신경도 안 쓴다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아예 오피셜에 때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 엔딩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엔딩 가지고 감론을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냥 감독바가 아닌 걸로 감독 인터뷰조차 안 읽어보는 사람들 아니야 이건. 그렇지. 나도 결론에 대해만 잠깐 얘기하자면은 사실 나는 영화 맨 처음 봤을 때 팽이 잠깐 멈칫한 다음에 탁 끝나버리잖아. 그때 우와 라는 얘기를 했거든. 왜 그랬냐면은 마지막 림보가 끝나고 비행기에서 깨잖아. 그러고 나서 이게 현실인지 뭔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떨떨하는 연출을 하지. 그 다음에 나온 음악이
타임이라고 하는 한사지마 음악이지. 근데 이 음악이 진짜 미묘해. 되게 웅장하면서 중간에 한번 쫙 빼줬다가 나중에 다시 서서히 사그라들거든. 근데 난 여기서의 연출하고 음악하고 연기하고 이게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탄을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봤던 장면은 뭐야? 코브의 자식들이 얼굴을 안 봐주잖아. 근데 기대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딱 보이면서 코브가 그냥 달려가잖아, 애들한테. 그러고 나서 음악도 같이 사그라들고 그때 흐름 그런 거를 보고 난 감탄했지. 아 저게 뭐 팽이가 돌아서 그래서 현실이야 꿈이야 요거는 흐름에 제대로 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영화가 파도를 계속 이끌고 가서 우리한테 이 수상 스키를 태워주고 있거든? 근데 수상 스키 타다가 이게 줄이 잘릴지 안 잘릴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 그냥 스키를 즐겨야 되는데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 흐름 자체를 더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2010년도 때 팽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말 뻔하네, 현실로 돌아온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오피셜을 떠나서 그게 팽이가 완전히 멈춰갖고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살짝 멈칫하면서 딱 끝나는 게 얼마나 세련돼. 그래 딱 그 정도인 거지. 딱 그게 좋은 거지. 뭐 거기서 뭐 아니 대놓고 자기 무의식 속에 나타난 매력에 향해서 너는 내 아내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내 아내가 아닐 뿐이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가 영화적으로 싫어하는 결말이 뭐였냐면은 클래식 손예진하고 조인성하고 조승우 나왔던 영화 있잖아. 그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조승우 아들이 조인성으로 나오잖아. 난 그때 너무 실망했어. 이걸 왜 알려주는 거야 굳이. 열린 결말로 넘겨줘도 그래, 그 클래식 나왔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었다. 감동이 이어졌을 텐데 굳이 조인성이 조승우 아들이라는 거 알려줘가지고 운명적인 사랑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거기서 싸구려가 되더라고. 나쁜 버릇이지. 꼭 정답을 찾아야 되고 결말을 내야 되고 그 떡밥을 어떻게든 감독이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해줘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곡성 때랑 비슷한 거라니까. 그렇게 내가 그래서 관객들이 곡성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고. 영성을 하고 싶었어. 대놓고 감독이 그 떡밥을 의도한 건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 꿈에 빠져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자기들끼리 자가 인셉션 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주제가 틀어준 거 아니야. 앤디 크레딧 올라가면서 니네도 꿈 깨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영화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요. 이 영화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결국은 사전 세팅하는 분량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분량 그치. 이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 그렇죠.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누죠. 근데 사전 세팅은 사기야. 어떤 식이냐면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 도중에 약간의 충격으로 킥을 하면 안 되니까 진정제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이란 전문가가 있는 거고 뭐 전문가가 있는 거는 그러려니 해. 근데 야 그러면은 이렇게 강한 진정제를 맞으면 우리가 킥을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잖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 아 그거는 내이 기관은 킥에 반응할 수 있도록 진정제를 조작해놨기 때문에 문제없어. 이 진정제는 어떤 충격을 가해도 깨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킥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 라는 설정이잖아. 이런 거 엄청 자기적인 거지 사실. 아슬아슬하지. 야 그 정도 능력자면은 피셔에게 약 먹여가지고 지가 들어가가지고 조작해버리고 그냥 복잡한 이런 인셉션 할 거 없이 그런 약물 만들어가지고 피셔에게서 개념 주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리고 피셔가 잠드는 동안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피셔에게 장기간 동안 잠잘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 녀석은 전용기를 탈 테니까 우리가 접촉할 기회가 없다. 아 그러면은 전용기 관리자들을 매수해가지고 전용기를 고장난 것처럼 위장하자. 그 다음에 민간 비행기에 타도록 유도를 하자. 그럼 민간 비행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전세 내면 되지 않냐. 사이토가 재력 왕이니까 이거는 전세 낼 수 있어. 물론 피셔 기업에겐 족발리고 있지만 뭐 이런 설정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자기적이란 말이야. 수라지 사이토가 거기다가 매수했어. 자기적인 거는 전망이 보이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전 세팅들은 다 이후에 있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감독의 안배란 말이지. 나는 인셉션 이거 보여줄 테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기적으로 처리할게. 사이토가 갑이고 요세프가 갑이니까 다 해결돼. 아리아드네도 갑이니까 다 해결돼.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전 세팅 부분은 사실 구색 가축이지.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게
주인공만 바보야. 주인공만 허점이고 구멍이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 다 전문가야. 존나 능력자들이.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게 주인공이고 나머지가 다 보완이야. 뭔가 보완을 계속 해줘.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부분으로 이행을 하는데 그래. 당시에 처음 볼 때는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셉션에서 다들 기억하는 명장면이라면 아까 명조도 얘기했는데 호텔 돌아가는. 그러니까 꿈속 세계를 아예 접어가지고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말도 안 되는 세계 자체를 만들어버리잖아. 판타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치. 그 장면은 아마 명장면으로 꼽을 텐데 그에 비해서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쇼킹한 상상력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 인셉션에서 가장 강렬한 쾌감을 주는 부분은 꿈을 총 5단계까지 가지, 림보까지 앞에서. 그렇지, 거의. 그리고 순차적으로 킥을 해가지고 현실로 나가는 장면 있잖아. 그 장면의 쾌감이 아마 가장 강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각의 차원들이 동기화가 돼서 동시에 킥을 해야 하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킥이 동기화가 돼서 순식간에 현실로 나가버리는. 그치. 그 쾌감이 가장 강렬한 거고 사실 그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쇼킹함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했어. 애초에 아리아드네의 트레이닝에 불과한 장면이 명장면으로 회자될 정도면은 본 게임은 약했단 얘기지. 정말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1, 2, 3, 4, 5단계 림보까지 있는 그 꿈의 과정에서 관객이 상상도 못하는 트릭이 실행돼가지고 이 세계관 자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훨씬 인상적이지 않았나. 끼케가 그 정도잖아. 아서가 무의식의 병정들하고 싸우면서 계단에서 떨어뜨려버리는 뭐 그 정도 장면밖에 없단 말이야. 패러독스지 막 이러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사고의 스케일이 큰 장면이 있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 방금 아서가 병정들이랑 싸우다 계단에서 패러독스를 하면서 떨어뜨리는 장면 사실 유치했고 그치. 중간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1단계 꿈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기차가 나오고 총을 쏘는 방어 기제가 발동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대피를 시킨 다음에 2단계 꿈으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서가 창문으로 바깥으로 총을 쏴.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면서 임스가 야 뭐 그렇게 답답하게 상상하냐 그러면서 나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사실 바주카포도 약하단 말이야. 뭐 약한 건 둘째치고 그거는 서사에 어긋나잖아. 이목을 끌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창문을 향해서 총을 쏠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 본인들한테 위협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얘가 선빵 날렸거든 지금 보니까. 그거는 화려하고 안 화려를 떠나서 이런 장면 왜 넣었지? 라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들더라고. 포위망이 좁혀져 오니까 시간 권다 뭐 이 정도. 추격전이 이제 시작될 거다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아드네는 아예 세계 자체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트레이닝을 초장부터 했잖아.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꿈의 세계의 전문가 오브 전문가인 아서와 임스가 겨우 기관단총과 바주카포로 활약하는 거? 너무 상상력이 빈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 적어도 뭐 건물 정도는 자기들의 의식으로 무너뜨리고 뭐 이런 정도의 상상력이 나와야 되지 않나? 또는 아지트를 굉장히 미로로 만들어가고 잠재의식들이 못 찾아오게 한다든지. 근데 고작 하는 거라고는 몸으로 때우는 거란 말이야 대부분. 잠재의식들이 계속 공격해오니까 아서가 몸으로 때우고 총 쏘고 주먹질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맞아. 왜 이렇게 얘네는 상상력이 빈곤한 거야? 나 같으면은 훨씬 더 참신한 트릭들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 그 부분 확실히 상상력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히 거리끼지 않았던 건 역시 디카프리오의 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은 계획 설계할 때 아무리 봐도 캐치미 이프 유 캔의 디카프리오 느낌이 나는 거야. 그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 장인어른으로 나왔던 그 조력자 분이 있잖아. 그 얘기 하거든.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송하는 거 있잖아. 그 얘기를 잠깐 하거든. 근데 그게 캐치미 이프 유 캔에서 나오는 장면이랑 똑같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갖다가 대사에다가 써먹은 거야. 그 장면 하면서. 그것도 있고 사이토가 총에 맞잖아.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럼 얘네들이 설계한 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허점들을 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걸로 이제 잘 넘어가는. 당장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장면들 잘 넘어가. 그래서 크게 나한테 거슬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이게 마술인데 트릭이 보이네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쯤 되면은 이게 그냥 마술이었구나. 대단한 뭔가가 있던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프레스티지. 그래. 그러니까 트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야, 사실은 쌍둥이 형이 있었어. 그래. 그런 거지. 복제가 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그 테슬라까지 그렇게 다룰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 나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아리아드네 트레이닝 위로 그리면서 시작을 하잖아. 그러고서는 설계까지 다 해. 그런 거면은 걔가 대처 방안을 내놨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영조도 스미스처럼 약간 그런 의무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은 소재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또 꿈을 꾼다. 그리고 남의 꿈에 침투해서 생각을 심어서 자신의 생각이 그냥 착각하게 만든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진짜 많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건 딱 한 부분. 피셔가 꿈에서 깨어나서 나는 아버지와 응어리를 풀었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라고 하면서 이 일당의 계획대로 회사를 분할시키는 거잖아. 난 그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포텐셜에 근접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피셔라는 인물은 자신의 생각이 정말 진정성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끝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코브 일당이 주입한 생각이었고. 그치.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 뭐 굳이 거창한 얘기 안 하더라도 대중매체라든지 매스미디어에서 주입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의 굳건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주입된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지.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된 게 피셔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게 이 영화의 주안점이 아니란 말이야. 피셔는 그냥 목표물에 불과했을 뿐이고 진짜 이야기는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코브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코브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 영화의 소재하고 긴밀하게 맞아떨어져 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나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 이거는 피셔가 주인공이었으면 훨씬 재밌었겠다. 우리도 피셔처럼 정말 확고하고 인생을 얻은 것 같은 경험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은 정말 걸작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인데. 그래서 인셉션을 성공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 호브가. 그러니까 사실 피셔는 얘네들한테 마루타이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에서도 마루타인 거지. 그러니까 반전을 주기 위한 요소에 불과할 뿐인 거지. 사실 도구.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이야기에 함몰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굳이 꿈 1단계, 2단계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굳이 3단계까지 갔어야 되나? 너무 많이 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꿈을 그렇게 1, 2, 3, 4, 5단계까지 가서 얻는 거라고는 키 동기가 되느냐 마느냐의 그런 스릴러적 쾌감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게 있지. 사실은 꿈이라는 소재, 생각에 침투한다는 소재, 남에게 생각을 주입한다는 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릴러로밖에 못 썼다는 거. 이게 아쉬웠고 또 한 가지 꿈과 현실이라는 소재는 딱 매치되는 게 영화와 현실이라는 소재와 맞닿잖아. 맞아.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꿈과 현실의 관계를 논하면서 동시에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비슷한 게 카이로의 붉은 장미라든가 아니면은 셜록잇에 보면은 영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영화 안에서 주인공이 키스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키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매치시키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근데 이 영화에서 영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건 없단 말이지. 물론 이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 근데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굳이 타임 들려주면서 이 영화라는 인셉션에서 탈출하세요 라는 정도로 한정 지을 건 아니지 않았을까. 1차원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 진짜 생뚱맞긴 하는데 김기영 감독의 한여가 생각나네. 한여 보면은 마지막에 불륜 저지른 다음에 결국 가족이 파국을 맞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불륜 저지르지 말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극장에 걸리려면은 그런 메시지를 넣어야 한다. 그런 강요 때문에 넣었다고 했을 거야. 근데 난 그거 들어간 게 오히려 난 되게 충격적이었어. 되게
영화 속에 빠져있다가 영화 속의 인물이 관객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마치 고다르 영화처럼. 영화랑 현실이랑 구분을 시켜주는 그 경계를 너무 절묘하게 보여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인셉션에서의 꿈과 영화를 지향하는 지점이 한여의 마지막 그런 식으로까지 다뤄졌다면은 한 차원 더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치.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꿈이잖아. 그치. 그리고 영화만큼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는 인셉션 시켜주는 그런 매체가 어딨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인셉션인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암시를 할 수 있는 미장센이나 장치 같은 게 있었으면은 이 영화의 격이 훨씬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시각적, 음악적, 연기, 그리고 이 정도 스토리, 그리고 이 정도 꿈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주의 당함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21세기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걸작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거에 야 논란이 스필버그 넘었어. 그 정도까지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진짜. 그것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 끄트머리에서 그걸 못 넘었다는 아쉬움에 대한 표현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돌돔으로 매운탕 시켜 먹었네 이거. 딱 그 생각. 돌돔으로 매운탕 먹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말 나도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이제 꿈에 대해서 영화를 찍으려면은 논란 이상은 찍어야 되거든. 근데 논란이 벌써 탐나는 이 소재를 써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아까 전에 포텐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논란이 긴중점은 만든 것 같아서 설레를 남겼다? 꿈에 관련된 영화로서는 참고 문헌이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포텐셜은 다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냥 오락영화라고 생각하고 봤거든. 그러면은 자신들이 뽑은 명장면과 함께 한 줄 평과 별점으로 마무리하도록. 아리아드네랑 같이 트레이닝 하던 시점에서 분자처럼 팡팡팡팡 터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람은 CG에 안 쓰려고. 그거 CG 아니야? 물론 CG기는 한데 터지는 거를 좀 슬로우틱하게 찍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장면이 나는 꿈과 현실에 대해 비교해 가면서 잘 설명해 주잖아. 인상 깊었고 그리고 4.5점은 주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이때가 최고 기준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 이 사람도 한번 쓰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원작에 너무 얽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 근데 왜 0.5점을 깎았냐 하면은 형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형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대. 계속 차가 멈추는 장면을 그렇게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킥되는 장면 얘기하는 그렇지, 거지. 그거 차가 추락하는 장면. 그렇지, 그걸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잖아. 우리 형은 잘못 본 거지. 10초 넘기기로 본 거야. 좀 빨리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장면만 나오는 거야. 차만 멈춰있던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왜 그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스킵하셨구나. 예, 이거는 묻자고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은 앞서서 얘기했던 단점이 아쉬워서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루하게 방해를 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0.5점만 깎았고 시각 효과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는 난 전혀 깔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구현해낼 수 있는 거는 다 구현을 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4.5점 주겠습니다. 한 줄 평은 논란의 최고점. 명장면을 꼽기 어려운 게 워낙 시각적으로 화려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확실히 그 건물 접히는 장면인데 자세하게 봤는데 접혀질 때 빛하고 그림자 관계를 너무 잘 적용해놨어. 쓸고콜. 그러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인터스텔라에 비슷한 장면 있잖아. 건물 접혀있는 장면. 아이씨 이 사람이 재탕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인터스텔라에서 그래. 실망감이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 한계가 오나? 그리고 이 영화에서 확실히 쾌감은 1단계 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물이 튀긴다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그게 2단계 꿈에서 적용돼서 찻잔이 흔들린다거나 호텔이 계속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추락하면서 무중력 상태에 빠지잖아.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게 무중력 상태에 빠졌는데 2단계는 무중력이었고 3단계는 무중력이 아니었어. 4단계도 아니었고 그거 좀 말이 안 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2단계 때는 1단계 때 그 자유 낙하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거였는데 3단계 때는 그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걸 느끼는 거니까 영향이 약한 뭐 이런 거.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 그게. 근데 그거 좀 길었어. 하여튼 그건 패스하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네들이 할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또 움직여가지고 폭탄 터트려갖고 중력 느끼게 해서 킥하는 거. 그때 스릴인 거잖아. 현실에선 5분이 1단계 꿈에서는 뭐 몇 시간이고 3단계 꿈에서는 며칠이고 4단계 뭐 림보에서는 뭐 20배씩 엄청 늘어나는 그 시간의 쾌감이 쪼릿쪼릿해가지고 기가 막혔고 또 한 가지 볼만한 거는 디카프리오의 연기.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일 때 연기의 백미는 불안해하는 주인공, 그것을 극복해내는 주인공, 약간 뭐 그런 거잖아. 마지막에 미간. 그래 접히는 미간. 그래 미간 접힌다.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입을 털면서 내가 너 꿈 보안 체계자다 이러면서 닦는 장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자기가 이 꿈의 침입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옆에 투사체들이 자기를 바라보잖아. 그때 당황해하면서 얘기하고 자기의 아이들이나 멜의 모습이 나왔을 때 당황해하는 표정들, 그런 것들이 백미지. 또 다른 거는 멜이 난 너무 완벽했다고. 멜 캐릭터는 내가 그 얘기 안 했다. 나타나자마자 멜이 칼빵을 멜 이름이 따온 게 있잖아요. 프랑스어로 그게 뜻이 불행 그런 거래. 그렇구나. 난 여기서 멜 연기가 난 아직도 기억나. 황정민 하면 떠오르는 게 달콤한 인생의 조폭 연기였듯이 마리오 꼬띠아라 하면은 인셉션에서 코브의 꿈속의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위협적인 악처 역할. 악처 역할.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맨 지하로 내려가잖아. 엘른 페이지랑 디카프리오랑. 그래서 올라가 버리니까 새창살 잡으면서 나 데려가!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 그치. 코브가 설계한 무의식 속의 감옥인 거지.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고, 칼로 그 엘른 페이지 쑤시는 장면도 인상적이고,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인식 못하는 장면도 사실 길지 않거든. 1분도 채 안 되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 그때. 색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굉장히 연기적인 면에서도 탁월해서 모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놀란, 디카프리오, 한스 짐머 최고의 3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개인적인 애정을 듬뿍 담아서 별점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추억 보정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거.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과 성취와 기억과 경험이 사실은 사기고 남에게 주입되었을 뿐이고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거고 마취된 채 살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거. 피셔라는 이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에게서 그것이 드러나고 정작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코브의 신파였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신파가 여기에서도 또 붙나? 그러니까 이게 인터스텔라 때도 재활용된 게 결국은 가족 이야기 아니야. 결국은 가족에 대해 회화를 느끼고 난 그런 후회를 느끼고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가족의 뻔한. 코브도 이름이 앞에 돔이라고 붙거든? 돔 코브? 돔코브라고 붙는데 그 돔이라는 뜻이 홈이래. 돔구장? 돔돔돔돔돔돔. 네, 여기까지. 뭐 거기까지. 코브가 허구연이야 그거? 됐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실망스러웠고 이거 인터스텔라에서 이거 재활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차원과 차원이 중첩되면서 시간선이 교차하고 그래 시차냐 시차. 이게 인터스텔라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 아니야. 딸이 할머니가 됐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여기서 1분은 여기서 몇십 년이다 뭐 이런 거. 인셉션이든 인터스텔라든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인터스텔라는 우주 인셉션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가 딱 되네. 그게 말이 된다. 여기서도 아빠고 가족을 엄청 그리워하잖아. 그치. 그놈의 책장. 그리고 사이토가 흑인 연구자인 거지. 그 림보에서 수십 년 동안 썩으면서 완전 개 할배된 사이토가 자기 혼자 동료들 기다리면서 수십 년 늙은 흑인 할배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프레스티지였다. 쇼였다. 프레스티지 마술쇼 끝.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한 이제 스릴러가 아니라 이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은 아까 거론했던 카이도의 붉은 장미나 셜록 2세나 이런 영화들하고 비교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피셔 중심으로 봤으면은 인셉션이라는 서사가 블랙스완 같은 스토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블랙스완 보면은 결국은 나탈리 포트만의 내적 투쟁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환상과 현실이 교차되고 이걸 피셔에게서도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 피셔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야.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안습한 사연.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내기 위해서 꿈에서 꿈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안식을 얻었고 난 모든 걸 해결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넌 사기당한 거야. 이게 블랙스완이었으면 존나 쩔었지. 블랙스완에서 그 마지막에 공연 마치고서 열정적인 그 관객들의 환호와 함께 클로즈업 되는 나탈리 포트만의 얼굴이 사실은 낚인 거였어. 이랬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때는 아직 논란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진 않았고 오히려 평가가 올라갔지만 맞아. 이때 이미 미천은 다 털려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 작품들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터스텔라 뻔한 작품이잖아. 인정. 재활용이고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인터넷에서 많이 비교가 된 건데 파프리카 있습니다. 들어봤는데 나도. 콘 사토시의 파프리카인데 이게 먼저 나왔어요. 파프리카가 2007년인가 나왔을 텐데 이것도 똑같은 소재입니다. 꿈에서 꿈으로 들어가고 현실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비교할 거리가 많고 저는 파프리카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 다른 차면 이지러진다. 논란의 보름달. 평점은 3점.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가족이나 심파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대중을 잡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기획 의도가 진짜 이게 SF가 아니라 호러로 갔다면은 애들 만나는 장면 있잖아. 나 그 상상도 해봤거든. 애들이 딱 뒤를 돌아보는데 에나벨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런 장면이 공포영화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나는 논란의 초기 작품들 있잖아. 뭐 메멘토랄 미행이나 뭐 인썸니아. 인썸니아. 그런 류의 영화가 확실히 좋은데 거대한 자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사람이 돼서 다시는 그런 작품으로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 더 이상 스케일이나 화려한 비주얼 효과나 밀도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았던 논란 시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덩케르크 나올 때 또 특별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인셉션 틀어줄 수도 있으니까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보건데 덩케르크? 덩케르크? 뭐 거기서도 약간 시간이나 희생과 두 가지 선택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 쪼릿쪼릿하게 할 생각이 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루트가 비슷비슷해졌어. 다크나이트에서도 그 시민 구할 거냐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 구할 거냐. 인터스텔라에서도 그렇고. 젠케트 결국 2차 대전에서 킥하는 얘기 아니야.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쪼릿쪼릿한 재미가 또 아마 덩크리트에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광고 보니까 기대감이 드는 거는 있어. 침략해 오는 비행기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그런데 시선으로밖에 안 가, 주인공들. 근데 그 두려움 떨고 있는 모습들이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놀란 감독의 인셉션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필모가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가 있네. 다른 맛이 있죠. 인셉션이 놀란 감독의 영화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돌고. 의견 좀 더 올려주시면은 뭐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시는 점들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할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플롯은 전데 당신이에요. 예, 영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사랑에 관한 영화를 고르는 중입니다. 이제는 저희 영화계에서 사랑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6화 인셉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87화 사랑에 관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